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총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상당합니다. 친한계는 공개 의총을 요구하면서 친윤계를 압박했고, 친윤계는 공개 의총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현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 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오십시오. 콩 어플도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속보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1만 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10,000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며 이들이 몇 주 내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10,000명으로 상향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 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된다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북한군에 사용하는 것에 별도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우방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정보와 국방 당국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파견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 어제 나토 관계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은 유럽연합 정치안보위원회에 참석해 브리핑과 함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정부가 이것을 외평기금 등을 동원해서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29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한 평형기금, 즉 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고 밝혔었는데 어제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정부 세수 축에 오류가 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각 정부의 성향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빚을 늘려선 안 된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각종 기금의 여윳돈과 지방 교부금을 줄이며 돌려막기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약 30조 원의 세수 부족분 중 16조 원이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19조 원을 끌어쓴 외평기금에서 올해도 최대 6조 원을 당겨오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 방파제를 세수에 계속 동원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을 끌었을 계획인데 국민들이 납입한 주택청약통장 기금까지 세수 펑크 메우기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해서 지방정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수 축에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야권에선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세제 개편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세수 결손은 결국 예상보다 세금이 거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네. 매년 8월 중순까지 기재부가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데 이렇다 보니 국내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등을 제대로 세수 축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제출하는 건 국회 심의 기간을 고려해서인데 국회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와 부실 심사, 정쟁을 거듭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예산안 오차를 키우는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다음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상설 특검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이거 야당이 어제 단독 처리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는 어제 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야당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 카드를 동원한 건데요. 민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 회의와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도 곧바로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 소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상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한 백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 백서가 어제 공개됐죠. 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 마지막 기회란 제목의 총선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지 201일 만이었는데요. 백서는 참패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1순위로 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고 의대 증원과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당정이 엇박자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 불거진 이종섭 황상무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변대원 이슈 등 현안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방했던 시스템 공천도 부족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던 2조 심판론도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포함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구 책임이 큰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친윤계와 친한계는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총선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에 있다고 했고 친윤계는 당의 탓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현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근무 중이던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간 일했던 기술자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현지 기업에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신방첩법을 시행하면서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신방첩법 시행으로 중국에선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간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우리 정보 당국도 중국과 관련된 한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네. A씨는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외교 당국에 호소하고 있고요.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네, 기아는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7대5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1패가 된 기아는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 시리즈까지 제패하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기아의 통합 우승은 단일 리그 기준 7번째고 한국 시리즈 우승은 역대 최다인 12번째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기아의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5차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홈런 3방을 맞으며 초반에 흔들렸는데 3회 말 최영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간 데 이어 5회 말엔 최영우가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3대5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는 5회 말까지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6회 말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아가 광주 홈구장에서 우승한 건 37년 만인데요. 이범호 감독은 확실히 홈에서 우승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했지만 다시 시작이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나뭇잎이 물들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교차의 계절 가을도 벌써 중반부를 살짝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맑은 날은 안개와 짝을 이루는데요. 오늘은 안개 없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흐리겠고요. 낮까지 제주에는 남쪽 해상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제주 쪽은 해안 해상 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해상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최대 3.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등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낮겠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 영향으로 안개가 짙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어제보다 정체는 조금 덜한 편인데요. 그래도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쪽입니다. 창원 쪽으로 창녕 부근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소된 차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2차로가 차단됐습니다. 구분길이라 더욱더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양평 쪽으로는 문경세제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 부근 하남 쪽의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성남 쪽이고요. 탄천 1교 부근에 고장난차가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여야는 민생공약 공통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여야 대표 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동안 이제 여야의 정쟁과 충돌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렸던 민생 현안들의 처리에 좀 속도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의 전국도 가파르고 거친 또 격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민생공약 공통추진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예. 지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월에 만나서 민생 관련된 공통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속하게 좀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여야의 정책위 의장이죠. 진성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과
국민의힘 김상원 정책위장이 서로 만나면서 조율을 그동안에 해왔던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추진 기구로서의 민생공약 협의체를 어제 첫 출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회담 이후 한 2달여 만에 이제 출범이 된 건데요. 그럼 어떤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게 됩니까? 지금 어제 이제 얘기 나눈 것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제 틀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야에서 생각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출생 관련된 법안에 대한 어떤 추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래 경쟁력 강화 분야라든가 네. 민생 현안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실무단으로서의 여야의 정책 실장들이 그동안에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실무 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내 수석과 정책위장을 통한 민생 공약을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부총리급의 부처 신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잖아요. 네, 인구기획부요. 예, 인구기획부. 예. 그런가 하면 뭐 골목상권 지원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거는 뭐 여야 간에 이 구체적인 이 어떤 대목에 가서는 약간 이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뭐 서로 다를 이유가 별로 없는 법처럼 그렇죠. 보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이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특히 이제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긴급하고 시급하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이제 형성이 됐고요. 네. 이건 조속하게 신속하게 아마 추진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마련돼서 좀 더 민생에 다가가는 정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좀 기대를 갖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하면 정당 지지율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누가 어느 당이 좀 더 앞선다 뒤선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뭐 20% 30%대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공통으로 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해도 서로 40%대에서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통에 대한 어떤 공유된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크게 봐서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민생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든 야든 책임지고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어떤 절실함이라고 할까요? 절박함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민생 공약 공동 추진 협의회가 이 시점에서 잘 만들어졌고 네. 잘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그 예상되는 전국 전개가 네네. 굉장히 좀 거칠고 또 험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뭐 이른바 진짜 뭐 민생은 민생대로 계속 가면서 뭐 정치 투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민생 처리는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자꾸 연계되거나 또 덮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 여야가 의지는 표명해도 결과적으로는 늦춰지는 그런 그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또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될.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지금 저출생 문제라든가 네. 골목상권 문제라든가 중소상공인 문제 또 미래 먹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네. 논의에 대한 어떤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쟁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특검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는 건데 네. 또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하. 트랙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진짜 투트랙 네. 얘기 예. 처리할 건 처리해가면서 싸울 건 싸우고. 그렇죠. 예. 예. 어제 그 운영위 소위에서 또 여야 충돌이 있고 뭐 여당은 퇴장하고 야당은 이제 강행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하고 예산심사권 개정안이었거든요. 국회. 네네.
이거 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겁니까? 그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요. 네. 이제 일반 특검이라고 하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 상설특검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명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특검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네. 이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이번에 이제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에 당사자가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된다. 배제시키자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어제 퇴장을 했던 것이죠. 네.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가족과 관련된 비리 문제라든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수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대통령 자신이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또 이런 상설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는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제 시국과 정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최혜병 문제 또 뭐 삼부토건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밝히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부권에 막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의 대안제, 보완제로서의 네.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설특검의 경우도 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어려움인데 저희는 그것도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킨 겁니다. 예, 상설특검은 이제 그 특검법을 따로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이 통과되어 있는 법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상설특검은 특검의 수나 또는 특검 수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검법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법에 비해서는 좀 수사 기간도 짧고 수사 그 규모도 좀 적은 작은 거죠.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김건희 특검법 국가 권력기관의 이러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보다는 하나의 이제 부분적인 거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마약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설특검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특검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렇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예. 상설특검을 계속 또 그걸 추진할 수 있겠네요.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박선정 의원께서 그래도 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대목이요. 예.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건. 예.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그거는 생각이세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그 바라볼 때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특검도 거부하고 상설 특검도 임명하지 않는구나. 볼 때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걸 바라본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거라 봅니다. 일단 공을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권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요. 네. 그건 예산 심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11월 30일이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그러다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본회의에 뜻이죠. 이제 자동으로 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네. 실제 국회의 본연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동안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조항 중에 하나가 11월 30일을 넘겨서라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걸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요. 또 국회의장이 그걸 어떤 주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여야의 어떤 재정 관련된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또 여야의 합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또 진일보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부의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동안 이게 자동 부의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산안을 왜 보통 여야 협상에 네네. 그 어떤 수단으로 볼모로 잡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가 늦어지고 그렇죠. 예. 준예산 시행을 하니 많이 하고들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월 1일 밤까지 막 하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서 12월 31일 날 처리해서 1월 1일까지 넘어갔던 적들이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을 없애자고 해서 자동 부의가 도입이 됐던 건데 예. 그걸 없애면 그 예전에 나타났던 그런 폐단이 다시 나타날 위험성은 없습니까? 뭐 그럴 위협성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데 이제 예산 자동 부의제가 있다 보니까 네. 11월 30일에 충분하게 수기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부의만 되는 그런 네. 형태가 있다 보니까 부작용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거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자동 부의제가 폐지하는 법안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예. 그 11월 1일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죠. 네네. 이제 그게 국감 마지막입니다. 순서죠. 예, 예. 어떻게 대통령실에 준비하고 대한 있- 국정감사죠. 예, 예. 대통령실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라는 것은 완결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의 이제 국정감사에서 진행됐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요. 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그동안에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관저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큰 방향을 정해지긴 했지만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네.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인도 그렇고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서 신문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그 네네. 과정인데 이번에 그 신청 채택된 증인들 중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불출석할 것으로 보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 이제 동행 명령권이라든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요. 네. 또 그런 예상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서도 네.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네. 증인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11월 1일이 이제 국감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 지금 네네. 설명하신 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집중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네.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인 11월 2일 날은 네네. 김건희 규탄 지금 이 집회가 예정돼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11월 1일 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요. 네. 11월 2일 날은 국정감사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보고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국정 보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이 여론 조작,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에 선거 개입이라든가 또 총선과 관련된 부분 지난 대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했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연루성이
얼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저는 11월 2일의 집회의 큰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11월까지의 국정감사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대국민 보고대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국민 보고 대회가 이제 이 타겟이 네.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국정을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의혹의 핵심이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냐, 권력의 핵심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요즘에 바라볼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씨의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얘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에 국정보고대회는 김건희 정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언제 어디서 합니까? 장외 집회니까. 예, 지금 11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서요. 예.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네. 광화문 쪽으로 이어지는 쪽에 집회 서울역에서 예정- 광화문 쪽으로.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은 분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 행사에 갔더니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11월 2일 날 장외 집회 나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10만 명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뭐 희망사항입니까?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국정 보고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좀 지켜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시민사회 연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민주당만의 이제 집회이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보고 대회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집회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겠군요. 이재명 대표도 예, 나오시고요. 당의 행사니까.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1월 2일 날 저 광화문 쪽에서는 네. 이제 그 보수 집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시간도 아마 1시부터인가 해서 비슷할 건데요. 광화문 쪽에서의 보수 집회와 서울역 쪽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집회, 뭐 이게 뭐 집회 거리가 좀 있으니까 뭐 충돌 가능성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혹시- 경찰들도 예. 그렇고요. 네. 상당히 뭐 통제하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잘 국민들이 저는 그 시민 의식을 발휘할 거라 봅니다. 예. 그 여야 2차 그 대표 그 회동 네네. 이거 지금 그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비서실장이 지금 실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저는 당초에 지난 금요일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는 이슈 제기가 있으면서 네. 내부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진행되다 보니까 여야 당대표 회담이 좀 지연되는 연기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예. 대표에게 만나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대국민에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고 하면서 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신속하게 그 주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시기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한테 뭐 이걸 응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용기 내라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금에 있는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는 네. 여당 대표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갈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정치계 이제 입문해서 한동훈 네. 대표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사 시절에서 바라봤던 정치라고 하는 거와 네. 실제 자기가 선수로 뛰는 거와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에 지금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정당 대표뿐만 아니라 차기의 대권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승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표 이제 100일 정도 지났거든요. 네네. 짧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셈인데 뭐 평가하신 김에 조국 대표도 한 100일 정도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 대표는 이제 소수당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에서의 그 자산을 가지고 네. 지금 충분히 이제 국회 내에서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조국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윤석열 정권과도 확실한 각을 서기 때문에 소수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는 이제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에서의 활동 아닙니까? 이거 수싸움이 치열한 거기 때문에 네. 소수당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조국 대표가 탄핵 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면 동조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동조한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은 방향이 있는 거고 예.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그런 탄핵 소추안을 통해서 선명성을 네. 더 강조하는 거고요. 야당의 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우리 당 같이 민주당 같은 경우 한 171명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선명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후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희입니다. 올해 8월에 미국의 기후운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본 미국은 음수대가 곳곳에 보급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텀블러 문화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요. 또 주마다 다르겠지만 콜로라도주 볼도시의 경우에는 빗물바지 배수로에 물고기 모양의 심볼과 함께 바다의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어서 쓰레기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더라고요. 이런 환경 정책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평소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그게 진짜 행운으로 돌아온다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달 한 번씩 운주킹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행운을 한번 주워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10월 마지막 주 초반대에는 흐린 하늘로 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을 구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남쪽 해상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서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가을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산지에 동풍의 영향이 남아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에도 제주의 강풍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남부 해상과 남해동부, 제주 해상 주로 남동쪽 해상으로 물결이 1.5에서 3.5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내일은 제주 해안과 또 오늘 동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내려갑니다. 날이 맑아지면서 아침에 좀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일단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와 북한 인권이사와 같이 설치하자 크게 두 가지 주장일 텐데요. 네. 두 주장 모두 이제 전제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 됐으면 하는 선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감정 배설까지 마치 세대결하듯이 하면서 이를 관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진위까지도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 의총, 이제 공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계파와 상관없이 각자 소신대로 판단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소신과는 상관없이 딱 찬반 숫자만 선명해질 것이거든요. 네. 일단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 이렇게 딱 될 텐데요. 결국 특별감찰관제라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당내 갈등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도 신경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을 주장하는 분들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것도 저는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든 추경호 원내대표든 저희 당에는 모두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치 세대결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걸 투표하자,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뭘 토론하고 뭘 투표하자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제를 할까 말까를 갖고 토론하고 투표하자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찬반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북한 인권이사,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같이 이제 북한 인권이사와 같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텐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치 이제 언론에는 찬반의 그러한 입장들만 약간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건 공개 토론과
표결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한다면 북한 인권재단 추천 문제와 그동안 연계해 왔는데 연계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연계를 풀 거냐 이거 갖고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그동안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연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뭐 과거 지도부에서 그렇게 주장도 해왔고, 네. 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전 원내대표도 그걸 연계했고 그게 당론이었다라고 어느 보도에 보니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그게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의 당론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22대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론을 정한 바가 없어서 네.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기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좀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출범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인권재단에 대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네.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판받을 소지도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부가 인권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특별감찰관제랑 같이 임명하려고 했었던 건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네. 이런 것이 좀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측면으로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 특별감찰관제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꿀까 말까를 가지고서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자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표결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예. 그 의총을 열 때 이렇게 아예 의총 전체를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토론 표결하는 걸 공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긴 있고 또 이제 표결을 할 때 공개적으로 이제 하려면 네. 비공개든 공개든 이제 그 당원 당규에 의원의 요구 숫자가 이제 명확히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 네. 약간 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신 그 좋은 선의의 의도조차도 저는 왜곡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네. 저는 이거는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좋은 당내 정치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오히려 이것은 좀 물밑에서 의원들하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의원님.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개 토론하고 공개 표결을 한다면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결과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슷비슷하게 나올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의원들이야 소신대로 이제 판단해서 예. 지금 설치할 것이냐 이제 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냐를 판단할 텐데 네.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으로 해석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도하겠죠. 그거는 이 특별감찰관제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네. 저는 그거는 대표든 원내대표든 그 방향은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시잖아요. 또 집권 여당은 안정적인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원내에서라면 좀 질서 있는 토론을 원하실 텐데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네. 이러한 공개 표결, 공개 토론으로 인해서 표출될 수 있는 당내 갈등은 좀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도자로서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나자마자 의총을 열겠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도 조금 늦추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아니라 국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겸임 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런 것 끝나고 나면 아마 차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추경호 대표의 이 발언의 뉘앙스가 지금 김영태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자 한번 가보자 말이지 한번 토론하고 끝장을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표결 없이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제가 느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내 의원분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또 자칫 이것이 이제 긴장 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을 가지면서 의원들 간에 굳이 이런 의총이 아니더라도 의원들 간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저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마치 무슨 끝장이나 볼 듯이 막 이렇게 아주 그 격앙된 토론까지 오고 가는데 그런데 막상 저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그게 특감 갖고 되냐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당 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특별감찰관제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정쟁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네.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추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이 그게 싫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에서 뒤늦게라도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했었더라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의 불법 숙박 의혹이라든지 불법 채용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과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런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또 특별감찰관제 이사 추천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상설특검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안 자동 부의권도 제한하는 그런 그 예산안 관련도 통과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민주당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제 15일하고 25일 그리고 그 또 시간. 예.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14일에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급해서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급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공정해지려면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이 수사권에 개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특검을 수용하는 쪽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상설특검의 규칙 같은 것을 보면 네. 여당 몫을 다 뺏고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용하는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이것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생각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해서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2일부터 민주당이 이제 여러 집회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그것은 저는 탄핵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낮다라고 탄핵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 말이 되려면 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론몰이식으로 특검을 유발하고 집회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특검을 할 때도 아니 어느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13가지인가 넣어가지고 방대하게 넣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뭔가 밝혀내려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여러 그냥 의혹들 다 끄집어다가 놔가지고 특검에 연결시키고 또 한 번 통과시킨 다음에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여사를 흠집내가지고 지지율을 낮춰서 그런 정쟁용으로 이용할 것, 그러니까 여론몰이용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 박성준 의원하고 제가 대담을 하면서 그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그 상설 특검의 경우에 박성준 의원도 거기에도 마지막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국회 운영 규칙 고쳐서 추천을 해도 이게 대통령이 그 특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특검이나 삼성 특검의 본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뭔가 의혹을 진상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든 정권을 정치적으로 또 여론몰이용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1월 2일로 지금 예고돼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요. 이거를 이제 박성준 의원은 그 국감이 끝났으니까 국민들한테 국감 결과를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대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장외 집회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 염두에 둔 일종의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님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일부 강성인 야당 측 인사들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 특히 그러한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미 네. 탄핵이라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집회의 목적은 뭐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압박하거나 혹은 불복하기 위한 집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그 투트랙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생도 챙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 투쟁도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어제 이제 출범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외 집회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금투스에 대해서 결론도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무슨 민생을 논하겠습니까?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투스에 대해서 당내 민주당 내에서 토론하고 곧 결론 낼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 안 되고 있는데 말로는 민생이다 뭐 정치다 분리해서 얘기하겠다 하지만 민생은 늘 방치하고 정쟁만 유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그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 2달 이상 그 논의를 해서 지금 출범시킨 건데요. 그런데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네.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협의할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생도 챙기고 뭐 정쟁 뭐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도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역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뭐 어느 상황에서라도 정치와 정책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쟁이 있을 때 있더라도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모이셔서 좀 토론하고 또 여야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은 저는 뭐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이른바 사법 리스크, 또 김혜경 그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아예 그건 뭐 1심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 유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 그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유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 동떨어진 잘못된 범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유죄를 전제로 말씀 나온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만약에 정말 유죄가 나온다면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약 400억 원의 그 선거 비용을 다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현실로 됐을 때 민주당이 닥칠 갈등 상황은 글쎄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1심 공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그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서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군부 독재와 같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말 죄송한데 그 군부 독재라면요. 파렴치한 피의자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라면요. 어느 야당 대표가 헬기로 전원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그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국감을 할 때 야당 측 의원들이 뭐 말만 하면은 검찰 독재다, 뭐 군부 독재다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군부 독재 저항에서 같이 정말 그런 운동권의 정신이 있는 정당에서 아니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부터 이제 그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장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런데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또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그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조국혁신당 역시 시간이 부족하죠. 조급할 겁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거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보다 더 강한 액션들, 강한 표현들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차분하게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그렇게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하고 대담 중인데요. 마침내 총선 백서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보셨죠?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언론에서 좀 그 주요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보도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총선의 참패에 대한 원인들을 규정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는 번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총선 백서 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듣고 설명도 듣고 잘 규정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그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선거는 평가고 심판이고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국에 정당의 목표는 수권입니다.
저희가 다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원내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반성할 지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네 마네 이런 논쟁까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백서 작업은 그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김영태 의원 이제 선거를 이미 그 2번 치러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경기도 광명에서 할 때는 낙선하셨고, 예.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가평 또 포천, 포천시 가평군에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예. 지금 당 상황을 보시면 또 가장 젊은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을 보면 예. 좀 고쳐야 될 게 많다. 좀 정말 완전히 재창당 수준으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약간 손을 보면 되겠다. 어느 쪽입니까? 어려운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저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고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넘어갈 때 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좀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네. 그 처음에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또 국민들께 호소해서 탄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당도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정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러한 것은 관철시킬 때는 물밑에서 사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당이잖아요. 저희 네. 야당이 아니고. 이런 것들 여당도 좀 세련되고 보다 노련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좀 포괄적이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 보수 그 유권자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요. 예. 이분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와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좀 더 전투력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런 주문을 받으십니까? 뭐 당원분들한테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떻게든 야당의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적어도 물론 이제 여사가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곧 지적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존중도 여당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에 대한 존중을 여당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여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될 정당한 권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여권 안에서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이른바 그 8년 전 탄핵 트라우마의 보수층이 그 여전히 지금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당 내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 또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글로벌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죠.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예상하셨어요? 저희 일본 특파원이 크게 질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점점 선거 지나면서 이제 이게 시게루 총리 인기가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패였어요. 이게 자민당하고 공명당 두 개의 열린여당인데 네. 합쳐서 의석수가 215석으로 나왔습니다. 예, 과반이 233석인데 과반에 미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예, 선거 직전에 두 정당 합친 의석수가 279석이었는데 이것보다 60석이 넘게 줄어든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참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총리 그 선거는 총리가 그 국회 해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시다 총리가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이길 거라고 계산하고 이거 선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이시다 총리가 총리 후보일 시절에 내가 이제 총리가 되면 바로 선거 안 하겠다. 일단 산적한 문제들을 토론을 해서 좀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선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하. 내가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맞는 내각을 내 편으로 여당을 가장 많이 구성해야지 정책을 구상하기가 좋잖아요. 동력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했는데 이 승부수가 자충수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됐을까라는 지금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치른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시다 총리 본인의 거취까지 좀 흔들리게 됐어요. 그렇죠. 예. 우선 이게 자민당이 지난 한 10년 넘게 쭉 장기 집권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거에서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 공명당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되잖아요.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권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일본이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네. 과반 득표를 해서 이제 의회에서 총리를 내각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어제 관련 법령을 살펴봤더니 일단 단독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연립하고 있는 정당하고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또 연립 정당을 더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시바 총리가 지금으로서는 연립 정당을 찾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법을 보면은 이게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는 한 달 내에 특별 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사람들로 특별 국회를 소집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여기서 다시 총리를 뽑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총리에게 신임을 할 수도 있고 네. 불신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불신임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경랑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시바 총리는 지금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잖아요. 그럼 한 달 내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선 지 2달 만에 가장 일본에서 최단 총리로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을 그럼 또 하나의 승부수네요. 그렇죠. 그 과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총리임으로 뽑힐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다. 그렇죠. 내가 과반은 아니지만 의원들을 설득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던질 수도 있고요. 열린여당을 지금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뽑힌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의 기반이 여당의 지지 기반이 없는 셈이잖아요. 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나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러겠죠. 예. 이걸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냐. 그때마다 승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지금 텐데. 이시바 총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각제 정신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각제는 어떻게든 과반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반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대한 힘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라라는 게 내각제의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시바 총리가 하고 있는 행태는 일단 본인이 워낙에 개혁적인 성향이었고 네. 자민당 내에서도 외톨이라고 불릴 만큼 개혁을 주장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을 내가 자민당 외에 의원들을 설득해갈 자신이 있다라는 건지 아하, 예.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 이시바 총리 자체가 굉장한 충격 속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시바 총리 자체가 이제 한국 문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전향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반겼던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일본으로서는 한일 관계를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예. 당장 본인의 문제가 있고 어허.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그렇죠.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에서 뭐 대선이 치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새로 들어온다거나 하면 일본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도 아마 이제 선거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다른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하.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영접을 해야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다 텐데. 나름 계산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시기도 이렇게 맞춰서 잡은 게 아닌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시바 총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좀 주도 면밀한 계획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 첫 번째 승부에서 이게 삐걱해버렸네.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정국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북한 파병 문제도 잠깐 짚어주세요. 북한도 러시아도 이제 파병을 다 이제 인정을 했죠. 네, 북한도 러시아도 이제 뭐 완전히 그래 내가 했어 이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 시인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파병 보도를 부인 안 했어요. 부인 안 하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뭐 당연히 주권 국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뭐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이제 언론들이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과 러시아는 당사자국이니까 뭐 사실상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몰아져 갔고 어제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한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토가 직접 북한군 부대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에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이후에 실질적인 전투 지역이죠. 유럽의 그렇죠. 나토에서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 그리고 이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이고 너무 심각하고 이게 러시아랑 북한이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은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이 전쟁 인도 태평양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전투지 격전지에 파병했으니까 전투병을 파병한 거죠. 그렇죠. 지원병이 아니고.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러시아 싸우고 있는 그렇죠. 점령해서 싸우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이 지역을 탈환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김정은의 최측근입니까?
네, 김영복이라고 예.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자주 나왔던 인물이니까 그래요? 특히 올해 이제 김정은이 군사 시찰을 가고 할 때 그 옆에 항상 근접 수행했던 근접 수행을 그럼 측근 최측근으로 맞네요. 예.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북한의 폭풍 군단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폭풍 군단은 유사시에 서울과 수도권 후방으로 북한이 이제 침투해서 교란을 하고 또 주요 시설의 파괴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특수 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에 가 있는 북한의 어떤 파병 부대의 수장이고 고위급 네.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대 자체가 어떤 전투를 실질적으로 하는 부대라기보다는 몰래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하고 폭파하고 후방 테러를 벌이고 침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투 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김영복 이제 부총 참모장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휘를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영복을 보낸 걸로 봐서는 김정은이가 사실상 그 전투지휘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복을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톡톡 KBS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예,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공사로 주변 도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등포 로터리 일대가 많이 복잡해지면서 경인로와 영등포로 신길로 등이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는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는 됐는데요.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쭉 더 나가보면요.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8탄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쪽으로는 유성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대전 졸음쉼터 부근부터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한국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납치, 폭행,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도시의 충격적인 실태가 최근에 우리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범죄 도시의 범죄자들, 범죄 조직들, 이들은 왜 유독 한국인들을 노리고 있는지,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돌아온 KBS 보도본부 사회부 최인영 기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곳을 다녀오신 것 같으네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일단 위험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지난 8월 보도 때도 이제 그 이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리딩방 사기 범죄를 그 조직을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규모가 그냥 건물 하나를 좀 여러 층을 빌려 쓰는 중소기업 정도였는데 이번 취재는 말 그대로 좀 대기업 정도의 대규모 범죄 단지들을 좀 돌고 되게 폐쇄적이고 경비도 삼엄한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놈펜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어서 이 취재진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취재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주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띄워서 그 내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좀 안전에 그래도 유의를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취재팀이 움직인 거죠? 네, 취재기자 2명, 촬영기자 2명 이렇게 해서 취재팀이 움직였습니다. 예, 이 대규모 범죄 조직이 장악한 범죄 도시라고 아예 그 명명되던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네, 규모가 일단 정말 큰데 저희가 다녀온 곳이 3곳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태자단지 그리고 원구단지, 망고단지 이렇게 총 3곳을 다녀왔는데 우선 태자단지만 해도 4층짜리 동이 총 10여 개가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카지노도 있고 생활시설, 뭐 마트, 음식점이 다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마을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범죄 마을. 네,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크고 나머지 곳들도 그런 정도고 그 안에서 진짜 한 조직원 1,000명 정도가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이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진짜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얘기하잖아요. 또 메콩강 유역의 이 마약왕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까? 이게 사실 이 범죄 단지들이 차려진 목적은 그 요즘 이제 흔히들 말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투자 리딩방 사기 그리고 로맨스 스캠 이제 친밀감을 형성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 곳이에요. 네. 마약은 아니군요. 네, 마약은 아니고 그 안에서 뭐 마약이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그게 초점이 맞춰진 거고 네. 그래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 범죄 조직원들을 조달을 하고 있다. 이 총책이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들도 왜냐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면 한국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말 다국적 범죄단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단 수사하려면 인터폴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개별 나라가 접근하기가 어렵네요. 네네 그리고 현지에서 무엇보다 또 공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터폴 통해서 그렇게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돼서 예. 네, 좀. 그러면 이 범죄 도시 크게 세 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자, 망고, 원구. 예. 네. 이 각각의 이 두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정보 당국이 파악하기로도 네. 중국인이 총책이다. 이게 실체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네. 중국인을 총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자본력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개 10여 개의 동이 있고 그 규모가 크고 예.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려면 무엇보다 뭐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전기 시설이나 그런 네.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총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중국인을 총책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이제 뭐 캄보디아, 뭐 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원들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범죄라면 또 그러면 이제 인터넷 기반도 상당히 단단하게 꾸려져야 되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하려 그러면은 이를테면 조직 범죄를 위한 이 초기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게 이제 또 투자마다 드는 네. 비용이 또 다르다고 해요. 뭐 투자 리딩방 사기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초기 자본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오는 조직원들도 이제 너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든 비용이 되니까 그만큼 투자 사기를 통해서 자기 몫을 끌어내야지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할당량을 채우는 거예요. 숙식을 해결하는 데도 일단 다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력과 이 범죄 조직의 운영 경험 뭐 나름 노하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 갖춘 게 중국 쪽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중국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삼합회 이런 그런 조폭 조직들이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쪽과도 연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되게 깊은 단계라 사실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일단은 파악을 하진 못했는데 네, 뭐 가능성을 여러 군데에서 뭐 제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개인 한두 명의 범죄가 아니다 네, 이런 네. 것까지는 우리가 정황상 짐작을 할 수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 고문 이런 범죄가 자행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몸값을 노린 겁니까? 그게 우선은 일단은 대포 통장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이런 투자 리딩방 사기나 이런 거를 하면 그 범죄 수익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고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통장을 들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인 걸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기인 걸 모르고 정말 그냥 저희가 만난 이제 납치 피해자 중에 한 명은 그냥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 캄보디아로도 좀 수출 경로를 뚫어보자 해서 한국에서 공고를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사장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비행기도 끊어주고 가서 만나서 사업 논의하셔라. 네. 근데 가자마자 이제 총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너 이제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납치가 시작됐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기 범죄에 가담하기 싫어서 반항을 하거나 나 집에 가겠다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납치나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노리는 거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네, 근데 이제 한국인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몸값도 잘 보내주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들어보니까 수천만 원을 주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범죄 조직이 원하는 돈을 주면은 풀려는 나요? 근데 그것도 네. 이제 되게 적은
희박한 가능성이긴 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휴대전화도 다 압수되고. 뺏기고 압수되고 연락할 방도도 없을 뿐더러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판대요. 다른 범죄 단지로. 그냥 그쪽에서 돈을 받고.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지에서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즘 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그게 투자 목적이든 뭐든 통장 갖고 오라 그러는데 통장 갖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고수익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통장이 이용돼 하면은 사기인 걸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럼에도 고수익이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납치 고문까지 이뤄질 거는 생각을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가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최대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저희 취재진 보도 목적이기도 했고요. 납치됐다가 풀려난 분 직접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동안 납치됐던 분이에요? 한 3주 가량 7월 올해 이제 지난 7월쯤에 이제 출국을 해서 거의 3주 가량 네, 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납치당해 있는 3주 동안에는 뭐 먹거나 이런 거는 괜찮았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끌려가는 순간 폭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기 고문까지 당했는데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까지도 폭행을 당했다고 아이고. 하고 식사 같은 경우도 물도 수돗물로 마셔야 했고 그리고 중국 만두 한 7조각을만 줬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이제 원래는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다녀오니까 매일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야위였을 정도로 그 3주 정도 만에 내부에서는 그렇게. 그렇겠죠. 네네네. 납치해서 호텔에서 재우지는 않았을 거고. 네, 맞아요. 온갖 그 공포를 줘서 실제로 육체적 고통도 줘서 이건 뭐라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제 내가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몸값을 뜯어내건 네, 뭐 네. 통장을 쓰든 간에. 네네. 그 고문 정기 고문까지 자행을 했다고요. 네. 이게 이 캄보디아나 이제 동남아 등지에서 그런 네. 영상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정기 고문 당하는 영상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너도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기 고문을 당해서 이 피해자는 그 시신경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네. 각막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네. 상황이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범죄 그 조직이 캄보디아에만 있어요? 일단은 이게 원래는 뭐 중국이나 이런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트라이앵글 라오스나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자행되던 게 여행 금지 국가가 되고 좀 이제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넘어왔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요즘은 가장 많은 추세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사실은 뭐 프놈펜에서 하다가 이제 단속이 심해지니까 뭐 묵바이라는 곳, 뭐 시아누쿠빌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외곽으로 단속 피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그러면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이 범죄 조직을 단속은 합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실 수면 위로 그게 현지 정부와 경찰과 유착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내부의 소문도 있었고 네.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실제로 현지 경찰을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네. 사실 뭐 그런 관계가 있긴 하다. 돈을 받고 그런 묵인해주는 네, 묵인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하지만 사실 그런 높은 계급의 이제 경찰들은 존재는 드러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아내긴 되게 힘들다. 그래서 현지 정부에서도 뭐 크게 이제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납치 피해자들도. 왜냐하면 들어가니까 현지 경찰이나 군이 이제 총을 찬 채로 감시를 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그리고 이 납치 피해자가 현지 군인한테 돈을 내고 탈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 군인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군인이 경찰서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서장이 여기서 있었던 일을 한국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허위 합의서를 쓰게 했어요. 경찰이.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너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잡혀 있었던 거고 폭행이나 이런 건 없었고 강요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 이걸 이제 경찰에서 쓰도록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좀 유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뭐 네. 이거 잘못 걸리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겠네요. 그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셨어요? 주로 이제 그런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간 사람들 이거나 그러니까 법인 통장을 쉽게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차 이제 부품업을 하니까 법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통장을 갖고 있거나 뭐 개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장을 여러 개 자기 명의로 이제 약간 개설을 여유가 좀 있는? 네,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목적이.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보도를 통해서 광고를 해서 그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이제 네. 피해자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동남아시아는 우리 일반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네. 그냥 여행 갔다가 이렇게 피해 당한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제 흔치는 않지만 있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밤에 그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펍이나 이런 그 거리에서 혼자 있다가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조선족이나 뭐 캄보디아인들이 너 한번 알바 해보지 않을래?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지에서 여행객으로 와 있었는데. 하하, 예. 이게 그 우리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죠? 이게 우선은 워낙 그 범죄 단지들이 폐쇄적이기도 하고 사실 뭐 리딩방 사기나 이런 곳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랐던 사실들이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이게 범죄인 걸 인지를 하니까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봐 신고를 꺼립니다. 한편으로 피해자이면서도 네. 또 자기도 범죄에 가담한. 네, 가담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나 내부 제보가 있어야 이게 좀 수면으로 드러나는데 자기 예. 범죄가 이제 좀 들통날까 봐 사기를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KBS 보도 후에 캄보디아 경찰이 좀 움직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보도를 시작했는데 네. 목요일에 이제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그 세 곳 중에 망고 단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총리가 저희 KBS 보도를 보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캄보디아 경찰청장을 통해서. 그래서 급습을 하니까 조직원 한 1,000명 정도가 그 규모가 이제 잡혔고 거기 안에서 이제 피해자와 그 가해자 가담자를 이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혐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한국인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돼서 파악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인 것 같고요. 네. 보도 후에 우리 정부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11월에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에 직접 갈 예정이라고 해요. 가서 예. 이제 캄보디아 경찰과 좀 논의를 이걸 대책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취재하고 돌아오셔서 정말 고생했어요. 아유. 근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면 이 취재진들에 대해서 또 이 자들이 복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괜히 걱정이 되는데. 아유, 없어야죠. 예, 계속 예, 안전 조심하시면서 네.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사회부 최인영 기자였습니다. 예, 10월 29일 화요일 전격 시사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최 기자 고맙습니다.